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환율까지를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파트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들은 여유 자금을 투자할 기회를 얻는다. 우리나라 주식이 유통되는 시장에는 장내 유통시장과 장외 시장이 있다. 유가증권시장, 그 다음에 나스닥, 코넥스 시장은 장내 유통시장에 해당되며 KOTC 시장은 장외 시장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코스피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다. 바로 3번이죠,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나스닥은 이건 어디입니까? 이게 미국이잖아요, 미국. 우리나라는 뭐라 합니까? 코스닥이라고 얘기하죠. 주로 이제 벤처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위주로 된 것이 뭡니까? 바로 코스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주식은 이게 대규모 기업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주식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두 종류,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이 두 군데서 유통이 된다. 장외 시장이라 가지고 불법 시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코스피 시장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금융시장으로서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내부 자금은 외부 자금에 비해서 코스트가 낮고 상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외부 자금은 금융회사 차입금,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 등을 의미하며 차입에 의한 자금 조달은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금융시장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이 있으며 금융기관은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간접금융은 민간이 기업 간 신용인 외상 매출과 매입, 기업 개인의 할부금융, 출자금이라든가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이거는 간접금융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직접금융이 돼야죠. 직접금융이. 여러분 보세요. 기업과 간접금융은 누구가 개입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금의 공급자하고 자금의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사이가 이에 의해서 이 사람들끼리 직접 이렇게 거래되면 뭐가 됩니까? 이걸 직접 금융이라고 하고, 여기에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연결해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간접 금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국 기업 간의 신용이니까 외상거래니까 이거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또 개인과 개인이 서로 돈 빌려주고 할부금융하는 거 이겁니다. 외상 달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가 금융기관과 관계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금융이 돼야 된다? 직접 금융이 돼야 되고, 하여튼 이제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면은 뭐가 된다? 간접금융이죠, 이게. 그래서 이건 직접 금융과 간접금융의 차이만 알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낀 중간에 중개가 되면은 뭐가 된다? 간접금융이 되죠. 기업의 자금 조달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내부 자금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부 자금보다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기업이 내부 자금으로 뭡니까? 이익금을 남기는 이익금 적립된 것이라든가 이게, 또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해놓은 돈, 이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가 가장 코스트도 비용도 적고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서 수익을 내는 회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외부 자금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조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네, 금융시장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금융은 금리 수준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유동성 제공이라고 얘기한다. 바로 틀렸죠. 여러분들이 유동성 제공이란 말이 이걸 뭘 얘기합니까? 이걸 현금성을 얘기하잖아. 현금성,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환금성이라고 하죠. 환금성. 이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하고 금융에 투자하는 거에서 현금화 시키기가 부동산보다는 뭐가 훨씬 쉽다? 바로 금융이. 그래서 이거 금융은 황금성, 유동성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기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게 가장 유리한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자원입니다.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배분 기능.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성 기능이 아니고, 유동성 아까 이제 현금화시키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일단 뭐냐? 옳지 않은 거니까 바로 1번 나왔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제주체가 금융기관에 저축하면 금융기관은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중개기능. 그래서 이제 금융은 바로 중개기능을 하죠. 맞죠? 개인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금융거래를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 시간과 비용 등을 거래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그럼 결국 뭐냐? 내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하는 것이 훨씬 더 뭡니까? 시간과 뭐를 절약할 수 있습니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하거나 옵션이나 선물 등 파생 상품에 투자하여 투자 리스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관리수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했던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바로 위험을 뭐 하는 겁니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품의 투자, 선물, 옵션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위험 관리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금융시장입니다. 직접 금융거래 수단에는 주식과 채권 등이 있다.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자본시장이라 한다. 그 다음에 딜러, 브로커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점도시장은 장외시장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프리보드는 채무증서시장으로 분류된다. 바로 뭐요? 4번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뭐냐면 직접 거래는 주식이나 채권 맞죠?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자금의 수요와 공급자가 거래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자금을 필요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주식을 공모할 수도 있잖아요. 채권을 발행해 채권을 바로 판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바로 뭐요? 직접 금융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은행에서 차입금 돈을 빌리는 것은 뭐고? 간접 금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우리가 이제 채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과 뭡니까?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차이점이죠. 만기 1년 미만에서 이루어져 뭐가 되고, 요거를 가지고 뭐라 합니까?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자금이 거래되면 뭐라 한다? 이를 장기 금융시장 또는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자본시장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러, 브로커 이런 등의 점도시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장외시장에 속하죠. 그럼 이거는 프리보드는 이건 여러분이 뭡니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 해당되는 것이 채무증서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프리보드는 주식시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유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겠어요. 채무증서시장이란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증서가 거래된 시장이다. 발행시장은 단기 금융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 장기 금융상품이 신규로 발행되는 시장을 말하고, 유통시장은 발행된 장단기 금융시장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양도세 예금증서, 기업보험 등 단기 금융상품이나 외환 및 외환 파생상품 등은 대부분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다. 거래소 시장은 표준화된 거래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조직화된 시장으로 거래 정보가 투명하고 거래 익명성이 보장된다. 뭐요? 이거는 답이 3번이죠.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CD 양도소 예금증서라든가 기업보험 CP로 얘기합니다. 이런 단기금융상품이라든가 외환 또는 외환 파생상품 이런 등은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장외시장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장내시장입니다.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콜금리나 이런 거 전부 다가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이건 보세요. 채무증서란 말은 뭡니까?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을. 돈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서가 뭐야? 채무증서, 채권이란 말이야. 이게 한 사람은 채권자, 한 사람은 누가 돼? 채무자가 되죠. 그럼 이거는 차입자가 돈 빌린 사람이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억을 조달할 때 뭐냐면 연 이자를 10%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자를 정기적으로 뭡니까? 지급을 해 주기로 뭡니까? 약속한 것이 바로 채무 정서 채권 시장이란 말이야. 이게 맞죠? 그다음에 이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최초로 발행되면 무슨 시장? 발행시장. 이것이 나중에 유통되면 뭐라 한다? 유통시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과 그럼 장외 시장과 장내시장의 차이점이죠. 장외 시장은 바로 이런 장외 시장은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높다, 낮다. 이게 익명성이 낮아. 그 다음에 투명성도 낮아. 그 대신에 거래소 시장입니다. 표준화된 거래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정보가 뭐하고 투명하고 익명성이 높다, 낮다, 높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외 시장은 직접 대면해 가지고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지 안단 말이야. 익명성이 낮아. 그런데 이거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건 높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 바로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옳지 않은 걸 물었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이거는 3번이 돼야죠. 이게. 그 다음에 다음 단기금융상품입니다.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콜시장, 주식,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통화안정증권. 이건 뭐 알겠죠? 주식이죠. 주식은 여러분들이 아예 뭐가 없어요. 상환 자체가 없잖아요. 영구증권이잖아. 그러면 그 회사가 존속하는 한은 뭐다? 그 회사 주식을 살아 있지요. 예. 나머지는 뭡니까? 단기금융상품이니까 뭡니까? 바로 1년 미만이란 말이야. 그래서 1년 미만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다음 주식과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회사에서만 발행할 수가 있다. 채권은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의 주식보다 우선 청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주식은 만기가 없고 회사 존속과 함께하는 영구증권으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다. 주식은 환금성이 높으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바로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채권은 발행할 수 있는 곳이 물론 주식회사도 가능합니다. 그럼 채권은 주로 누가 발행합니까? 중앙정부도 발행할 수 있죠. 국채라 얘기하죠. 지방정부도 발행하죠. 지방채로 얘기합니다. 금융회사에서도 발행할 금융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특수채라고 합니다. 특수채, LH공사라도 이런 공기업들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발행합니다. 회사가 발행하면 뭐라고 합니까? 회사채라고 하죠. 근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양한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에게 무조건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면은 국채를 발행하든지 공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발행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정부에 뭘 받아야 돼? 바로 청락을 받고 발행해야 됩니다. 그 삼성전자를 해가지고 마음대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일단 여러분들 이제 틀린 것은 이제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회사 청산 시 잔여자는 주식보다 우선 청구했죠. 그러면 일단 채권과 주식 사이에서 회사가 망해서 그러면 일단 뭡니까? 잔여 재산에서는 뭐부터 채권 소유자들에게 먼저 뭐 해주고 다 반환 해주고 남는 게 있으면은 주주들에게 청산해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뭐가 없습니까? 만기가 없잖아요. 회사 존속 기간까지 계속하는 영구증권 맞죠? 그 다음에 주식 아무도 황금성 현금화 시키기가 쉽잖아요. 주식 팔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과 채권을 비교한 것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겠죠. 채무증서 시장이란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증서 거래된 시장이다. 주식은 순이익에 대한 배당금, 주식 가격 변동 차이,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한다. 채권은 만기 내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으며 자기 자본에 해당한다.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기대 수익만큼 원금 손실 위험성도 크다. 바로 3번이 되겠죠. 이게 써보세요. 이 채권은 만기 내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건 맞아. 이건 맞는데
채권은 자기 자본입니까? 타인 자본입니까? 남의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빚이란 말이야. 빌릴 딱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 결과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채를 했다. 다른 돈을 빌렸다. 갚아야 하잖아. 그래서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채권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본이 아니고 무슨 자본이다? 타인 자본이다. 자기 자본은 주식이 되는 것이죠. 주식은 자기 자본이다. 그럼 이제 주식과 채권은요, 이게 채권은 확정 이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확정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 빌려주면 그 이자밖에 못 받잖아. 주식은 주식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익금에 대한 배당, 그래서 이익에 대한 여러분들 배당금도 여러분들이 물론 목표를 갖고 있지만은 주식 가격이 변동됨으로써 그 차익을, 자본 이득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했는데 안 오르면 뭐예요? 내리면은 망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권과 주식 중에서 위험성이 더 높은 게 뭐야? 주식. 그러니까 원래 위험이 높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투자 수익률이 높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또 그만큼 투자 위험도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봐. 취리법칙이나 복리를 계산하자 원금의 2배가 되는 시기를 알아보는 방식이다. 만약에 100만 원을 연 5% 복리로 예치할 경우에 원금의 2배가 되는 200만 원 늘어난 시기는 몇 년이냐 그렇죠. 그럼 이건 취리법칙은 뭐 하면 됩니까? 7위에다가 뭐 하면 돼요? 그 7위 나누기 뭐 하면 됩니까? 바로 5% 이자잖아. 이게. 그 이자를 하면은 이게 나누기 하면 얼마 나옵니까? 금리가 5%가 약 14.4년 나오겠죠. 이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5%라고 하면은 그걸 복리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내가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만들어지려고 하면 몇 년 걸린다 하는 겁니까? 14.4년. 그래서 바로 72에서 뭘 나누라? 이자 바로 5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약 14.4년이 나오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 투자입니다. 올바른 투자는 개인의 자산 정식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래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자의 결과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투자 수익률이란 투자량과 회수량과의 비율로 투자 원금 나누기 기말의 투자 가치 마이너스 투자 원금 곱하기 100을 말한다.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거래 비용이라든가 세금,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해야 된다.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투자 결과의 변동폭이 크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과 위험은 동행한다. 이를 고수익, 고위험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 뭐요? 바로 2번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1번 봐. 이 올바른 투자는요, 사실 재산 정식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투기를 해가지고 돈 벌면 안 되잖아요. 투자하고 투기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의 부정적,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하고 주식 투기는 다르죠. 여러분 주가 조작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뭐 돈을 벌겠다 하는 이거는 뭡니까? 바로 투자가 아니고 뭐요? 투기죠.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아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뭐 사실은 뭐 비용도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잖아. 세금 나갈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봐.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부동산 투자할 것이냐는 기회비용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부동산 투자 못 하잖아. 그럼 여기에 수익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수익률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말은 뭐도 결과적으로 바로 위험이 크다는 것은 잘하면 뭐도 일단 대박.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한탕주의도. 그래서 주식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뭡니까? 또 이게 한 방에 뭐 하겠다고 투자해가지고 말하기 올킬 하다가 뭐예요? 쪽박 차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는 왜 이번에 틀리냐 하면 이겁니다. 투자 수익률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수익률은 이건 뭡니까? 이 투자 원금을 요 투자 수익금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럼 보세요.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 봅시다. 1,000만 원 벌었다 하면은 이 투자 수익률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바로 1,000만 원을 뭐로 나눠야 됩니까? 1억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얼마 됩니까? 10% 이렇게 이게 바로 수익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결과 뭡니까? 기말의 투자 가치, 투자 원금이잖아. 그럼 시급에서 수익 금액이잖아.
투자 수익 금액을 뭐로 나누라 하는 겁니까? 바로 투자 원금, 그래서 투자 수익 금액을 뭐로 나누라? 바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이 반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위험이 따른다. 투자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리스크란 미래에 받게 되는 수익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리스크란 부정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을 동시에 내포함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주식가에 내려가지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에서 위험이 많은 투자일수록 평균적인 투자 수익이 높다는 의미로 고수익, 고위험이라고 한다.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대 수익률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죠.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무위험 수익률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프리미엄이 아니고 이거는 무위험입니다. 위험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무위험. 그래서 바로 위험이 없는 우리가 리스크가 된다. 그래서 바로 수익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서 뭐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위험 수익률이 나온다 하면 뭡니까? 뭐 얼마 좋겠어요. 전혀 위험 없이 계속 수익만 생기니까. 예. 그러나 실제 우리 투자에서는 리스크 뭐를 프리미엄을 계속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겠습니다. 투자 위험입니다.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것이다. 예. 그다음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하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분산 투자를 권한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산 가능 위험 또는 체계적 위험이라고도 한다. 레버리지 투자는 기대 수익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투자액의 일부를 부채로 조달하는 투자 위험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바로 3번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바로 분산 기능입니다. 이런 그 분산 기능 위험을 가지고 이거를 체계적 위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죠. 예, 그래서 바로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뭐가 된다? 비체계적 위험. 예,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분산을 할 수 있는 분산 가능 위험입니다. 그러면 A 주식과 B 주식과 C 주식을 서로 분산함으로써 이렇게 위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분산 가능 위험 또는 다른 말로 말한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 투자라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돈보다 남의 돈 가져와서 뭡니까? 수익을 높이겠다 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투자 위험. 그럼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했다가 망하면은 좀 벅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벌면은 뭡니까? 왕창 벌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바로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얘기한다. 레버리지 투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 뭐 남의 돈 가지고 빚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바로 수익이 생기면은 내 돈 적게 들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 기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뭡니까? 그만큼 투자에서 위험, 그래서 망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겠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해서 가능한 거죠. 이게 뭡니까? 세계 경제 위기, 그 다음에 경영자의 횡령, 근로자의 파업, 그 다음에 산업재해, 뭐요? 바로 1번이죠. 이거는 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분산 뭐다?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뭐가 가능한 거? 분산이 가능한 거. 위험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계 경제 위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서브프라임 사태라든가 1929년도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어디 투자해도 그거는 위험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한다. 체계적 위험 또는 불분산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금융투자회사가 비전문가인 일반에게 금융투자 권유 시 투자자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시인의 성실에 따라서 모든 투자자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나 처단 상태, 투자 경험 등이 적정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투자를 권유한다. 투자성의 내용이라든가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했으면 서면으로 확인해야 된다. 설명 의무 미이행이나 설명의 허위 누락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투자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된다. 이거는 뭐 사원이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모든 손해 금액을 투자 금액 전액으로 본다. 투자 금액 전액으로 본다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원본 뭐다? 손실래. 이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원본 손실액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상하는 것이지 투자 금액 전액을 배상하지 않죠. 이 투자금 전액을 배상한다 하면 그건 회사가 어느 회사 투자 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나머지는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뭐 이렇게 하여튼 이 부분은 기본서를요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기본서를 많이 안 읽어보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금융 파트는 외워야 되기도 할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했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기본서를 여러 번 계속 여러분 쭉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한 권리는 크게 바로 자의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자의권과 회사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공익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의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주로서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자익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회사 전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공익권이라고 얘기하죠. 공익권 이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로 자익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익권입니다. 이익 배당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바로 이거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회사에서 회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주주로서 바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고 회사 전체, 그럼 대표이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뭐다? 여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거는 자익권이 아니고 무슨 권? 공익권 되죠. 그래서 나머지 이런 것, 뭐 자기 이익 배당 청구라든가 내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한다든가, 이게, 또는 여러분, 자녀 재산, 회사가 망했다. 그 자녀 재산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분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등은 뭐다? 바로 자익권, 자기 이익에 해당된다. 채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입니다. 확정이자부 정권이면서 장기정권이다. 채권과 주식의 공통점은 약정된 원금과 이자 상환기한이 없는 정권이다. 채권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까지의 기간을 만기를 한다.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에서 발행하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바로 뭐요? 2번이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이게 채권하고 주식의 여러분들이 공통점은 뭡니까? 장기 자본시장에 해당된다 하는 거. 기업이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뭐합니까? 자본을 가져올 수 있는 끌어들이는 방법이 주식 발행이라든가 채권 발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원금과 이자 상환 기간이 없는 것은 뭐고? 주식이죠. 주식은 영구증권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회사가 존속하는 한은 갚을 이유가 없지요. 갚을 이유가 없다는 말은 결국 상환기한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있는 것은 뭐고, 있는 것은 채권, 없는 것은 뭐다? 바로 주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발행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기까지 뭡니까? 이따가 만기가 되면은 원금과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자까지 지급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앞에서 말드리면
발행하는 곳이 많죠. 정부도 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발행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채권을 발행하면은 정부에 뭘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적 안정성이 그 채권 회사채 개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라 해가지고 회사가 그렇게 쉽게 막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정부가 막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채권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무엇인가? 회사채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주식입니다. 그럼 발행회사, 채권을 발행회사는 A인데 A 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그럼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채권? 교환사채 이렇게 얘기하죠. 전환사채는요, 똑같습니다. 전환사채는 똑같은데, 발행회사 보유 중인 자기 회사, 그러니까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전환, 채권을 뭐로 바꿔달라 하는 겁니까? 주식으로 바꾸어달라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고, 전환사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유 중인 다른 회사, 그럼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 회사의 주식을 바꿔달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사채? 교환사채를 하죠. 신주 인수권부 채권 사채란 말은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채권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어느 조건이 돼가지고 신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는 내가 바로 그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그 신주를 발행한 것을 뭐야? 인수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을 가지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옵션부 사채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만기 전에 내가 우리 회사 사주에 잘 떼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빨리 갚겠다 하는 겁니다. 상환 기간 전에 뭐 갚는 이런 여러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채권 구입자가 나는 상환 기간에 3년인데 불구하고 그 이전에 내가 필요하면 옵션 행사해가지고 그 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옵션부 사채. 그러니까 바로 파란 옵션과 사는 옵션을 걸 수 있죠, 이게.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회사입니다. 은행은 설립 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일반은행이라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인터넷은행이 해당한다.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출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가게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을 상호금융이란다. 금융유관기관으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있다. 바로 3번이죠. 여기서 보세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예금을 받는 수신 업무하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여신 업무라고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내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는 것은 은행에서는 돈을 받는다고 해서 수신 업무라고 합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다면 그러면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 업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봐. 예금을 수취하자 그러면 수신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자체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가게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신은 없고 여신만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가죠. 여신 전문.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신 전문 금융기관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카드사라든가 리스사라든가 할부금융사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여신 전문 금융기관의 대표인 것이 뭐다? 카드회사입니다. 이게 신용카드, 카드회사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리스회사라든가 이게 이런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상호금융이 아닌 뭐다?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 된다. 상호금융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이게 상호신용금고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뭐요? 그래서 이 농협에 있는 그 농협이라든가 이런 상호신용금고, 그 상호 역할을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곳을 가지고 말한다? 상호 여러분들이 그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금거래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관 옳지 않은 겁니다.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때는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원칙이다.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의 근거에 해석되어야 하며 장소라든가 시간,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별적인 예금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예금 거래 약관을 기본 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예금 종류별 약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차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4번이겠죠? 우리가 이제 약관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게 그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이 미리 뭐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그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합의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뭐 해놨어요? 예금거래 약관을 미리 다 정해놨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 사인하라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한다? 바로 부합계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기에 읽어보고 맞으면 사인하세요 하잖아. 예? 이게서 무슨 계약? 부합계약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해석할 때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뭐냐?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명이 뭐냐? 작성자는 뭐 됩니까? 불리해야 됩니까? 유리해야 됩니까? 바로 유리하게 아니고 불리하게 해석돼야 되죠. 예? 근데 왜 4번이 틀리냐면요. 이건요, 예금거래 기본 약관하고, 여러분들 예금 종류별 약관하고, 그 다음에 상품, 그 상품의 약관에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해당 상품 약관을 제일 먼저 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상품이 바로 예금 종류별. 그러면 이렇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냐, 거치 예금이냐, 적립식 예금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금 종류별 약관이 있단 말이야. 그 약관에 대해서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만다. 바로 기본 약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금 그 상품에 대한 약관이 제일 우선하고, 두 번째 예금 종류별 약관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기본 약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 순서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게 금융상품을 알맞은 것은 겠습니다.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이나 국공채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금융상품으로 예탁금에 대해서 예탁금에 대한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CMA, CD, RP, MMDA 바로 뭐요? CMA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봐요. 우리가 요 이제 CMA하고 경쟁되는 것이, 요거는 주로 이제 종합금융회사입니다. 종합금융회사나 또는 누구? 증권회사죠. 종합금융회사라든가 증권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CMA라고 하죠. 그럼 이거하고 경쟁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산운용회사가 MMF입니다. MMF. 그다음에 여기 은행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바로 MMDA잖아요. 그러니까 요 MMDA는 누가 하고? 은행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MMF는 뭐다? 자산운용회사가, 그 다음에 CMA는 뭐다?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운영한 것으로 서로가 경쟁되는 상품. 그러니까 바로 그 단기금융상품 중에서 이렇게 예탁금을 통해가지고 이를 주로 어음이라든가 국공채라든가 이런 등이 운영해가지고 수익 금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여기 바로 뭐다? CMA 또는 MMF, MMDA죠. CD는 뭡니까? 이거는 양도성 예금 정수를 얘기하죠. 그 예금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그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기명 양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이 CD죠. RP는 뭐라 했어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 했죠. 그럼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조건이 갖춰지면 뭐 한다? 이 돈을 다시 되사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가지고 바로 RP. 그래서 현재 우체국에서는 CMA라든가 CD는 운용하지 않지만 여기 RP라든가 MMDA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체국 MMDA가 뭡니까? 덤부고대 정기예금이죠. 덤부고대 정기예금이 바로 우체국이 뭐에 해당한다? MMDA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음 중에서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바로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아 원금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품이 아닌 것은 MMDA, CD, MMF, 그 다음에 RP. 뭐요?
이거는 바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여기서 뭐밖에 없어요? MMDA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겁니다. 어디에서 운영한다? 은행에서 운영한다겠죠? 그럼 우체국에서도 운영하는데 우체국에서는 이걸 MMDA를 뭐라한다고 해서 듬뿍 우대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MMDA가 되는 겁니다. 이게. CD라든가 MF라든가 RP는 뭡니까? 이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MMF는 우체국에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교재에서는 이게 MMF는 우체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어서.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자료에서 뭐가 있습니까? 펀드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펀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체국에서도 이제 뭐도 담당한다? 펀드도 취급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예금거래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예금 계약은 금융기관이 일정하게 정량화시켜놓은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예금을 할인한 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예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 직접 우리가 뭐 하지 않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계약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의화시켜 놓은 그 계약 조항을 일반 거래 기본 약관이라 하며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합 계약이라 한다. 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이미 약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약관 사본을 교부한다. 약관의 내용은 공정해야 된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은 객관적이면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거는 3번이 되겠죠. 여기서 보세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은 이미 약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약관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내가 이 돈을 빌려가지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자를 갚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 하자면은 어떤 이자에 대해서 연체율을 어떻게 적용한다든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주요한 내용은 말 필요가 있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교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해줘야 되죠. 이건 우리가 이제 약관을 뭡니까? 미리 계약서를 정량화시켜 놔놓고, 그럼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몇 개 만들어주는 거잖아, 이게. 이것을 가지고 바로 부합계약. 그래서 거기에 부합시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부합계약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에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되는 객관적 해석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자, 만약에 의견 충돌이 생겼어. 그래서 그 약관을 만드는 금융회사 내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내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되지 금융기관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의 단독적 법률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피한정 호견이나 피성년 호견인의 대리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호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하다. 미성년자라도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나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다. 피성년 호견인과 예금 계약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해를 볼 염려가 있으므로 모든 예금 계약은 법정 호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바로 4번이죠, 이게. 이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제한 능력자라 하는 것은 뭡니까?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하지 말라고 하기에 제한된 것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미성년 하더라도 권리만 없거나 의무만 면제된 거라. 예. 또는 여러분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을 하더라도
가장 일상적인 여러분들이 뭐 과도하지 않은 이런 여러분들이 뭐 슈퍼에 가서 빵을 산다든가 라면을 산다든가 이런 행위 등은 뭐다? 가능하잖아요. 단독으로 가능하고 증권자나 후견 일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과 예금 계약을 할 경우 금융기관에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빼고? 얘는요. 제한 능력자 제도에서는 금융에서는 뭐 말만 되느냐? 금융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예금에서는 그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예금만 빼면 안 돼. 이 당좌 예금만 빼고 나머지 당좌 예금은 위임 계약이 있기 때문이야. 앞에 금융에서도 얘기했어요. 위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우편에서도 위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면 안 돼. 내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내 대신에 은행 보고 돈을 주라 했다면 그럼 내가 은행에 위임할 권한이 단독으로 없단 말이야. 제한 능력자나. 그래서 그때는 단독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은 나머지는 뭐다? 제한 능력자 제도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 왜? 내가 은행에 예금했다. 미성년자가 예금했다. 또는 비성년 후견을 예금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뭐가 돼? 채권자가 됩니까? 채무자가 됩니까? 채무자가 된다. 돈 주면 된다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든 계약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예금 계약만 후견일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각종 예금 계약의 그 법적 성질입니다.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서 틀린 것은 겠어요. 당좌 예금은 어음이나 수표 지급 처리를 위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임 계약과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가중된다. 보통 예금이나 저축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소멸시효는 최종 입금이나 출금이 있은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승낙하면 양도는 가능하나 질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정기 적금은 월부금을 정해진 회차에 따라 납입하면 만기일에 계약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이므로 가입자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정기 예금은 예치기간에 약정된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다. 따라서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만기일 이전에는 예금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으며 기한의 이익은 금융기관이 가진다. 바로 뭐요? 3번이죠. 일단 1번 보세요. 당좌 예금은 이제 말하겠어요. 어음이나 수표에 대해서 지급 사무를 만다 금융기관에다 위임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바로 금전 소비 임치 계약과 위임 계약이 뭐 되는 것이다? 중복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보통 예금과 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죠. 그래서 마지막 입금이나 마지막 출금이 됐으면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새로 시작되는 거 맞죠? 이게 바로 새로 진행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출금의 자유로운 예금은 원래는 여러분들 예금은 지명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산업의 양도가 원래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 가면은 이거는 양도가 그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할까? 바로 금융기관에 뭘 받아가지고 승낙을 받으면 양도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어떤 A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회사를 B에게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금융거래라든가 이와 같은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통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내가 B에게 팔았을 때에 그 B가 새로 금융거래가 되면 앞에 영속성이 없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금융계는 승낙을 받아서 B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양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뭐는 안 된다? 질권 설정 불가능은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3분의 2 정기 적금입니다. 내가 매달 몇천 달 적금을 넣으면은 3년 후에 얼마 주겠다 약속한 거죠. 내가 적금을 들면 주는 거야. 안 들면 안 줘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납입하면은 성실히 납입하면은 은행에서 얼마 주겠다 한 거야. 그럼 네가 안 하면 안 주겠다 하는 거야. 그럼 이 말아 내가 적금을 들다가 적금 넣기 싫으면 뭐 하면 됩니까? 안 넣어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예금계약한 예금자가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 이를 운영하다가 추후 금전을 반환하는 되는 소비대차이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이다. 그 다음에 그 양도 예금 정서는 그 정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정당한 권리자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면책된다.
전외수금의 경우 지점장이 영업적으로 돌아와 수납직원에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직원이 이를 확인한 때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공동대표이사와 거래시 공동대표 1인에게 다른 어느 1인에게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거는 뭐요? 바로 2번이죠. 예?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양도예금증 CD죠. 이 양도예금증서는 이거는 양도세에 보장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최종적인 소지자에게 뭐 하면은 주면은 끝입니다. 금융기관에는 뭐 이걸 주었는 것이 따질 필요 없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소지자에게 권리 여자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면은 면책되는 거 맞아.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이 예금계약은 소비대차입니까? 금전 소비 임치계약입니까? 이거는 대차가 아니고 소비 금전 소비죠. 임치계약이죠. 임치계약이란 말은 내가 은행에다 뭡니까? 임치 맡겨놓고 위탁하고 은행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은행이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소비하다가 내가 내 돈 내놔 하면 뭡니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금전소비 임치계약이라 하죠. 소비대차가 아니고 바로 소비 임치계약입니다. 임치계약. 그 다음에 2번. 이건 이제 답이고 3번은 점외수금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점외수금에서 수금사원이 수금이 오면은 다시 이걸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창구 와서 창구 담당자가 이걸 검문을 확인하고 나야만 확인했을 때가 예금계약이 성립하죠. 근데 만약에 지점장이나 우체국장이 영업을 바로 했습니다. 그럼 뭐 받는 순간 뭐 된다? 예금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점유수금 두 개를 해서 지점장이나 우체국장이 직접 돈을 수거해 오면은 돈을 받는 순간 발악하고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이 없는 일반 직원들이 수금을 해오면 다시 창구 와서 창구 직원의 금을 넘겨주고 창구 직원이 이를 금을 확인했을 때가 뭐 된다?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공동대표제를 채택하는 어느 한 사람이 전행하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안 되죠. 일부 특정한 업무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현대표라고 하죠. 그래서 표현대표에게 일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 말은 뭐 우리가 공동대표 이사를 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다음 보기에서 우체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물었습니다.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그래서 MMDA, 맞죠?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RP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옛날에 이 문제가 출제할 때는 이 두 개였어요. 지금은 이제 MMF 펀드도 한다 했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는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MMF 이 자체 이 펀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투자, 여러분들이 그 전문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펀드 자체를 우체국에서도 뭐 하고 있다? 취급하고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요새는 답이 그 당시에는 MMD하고 뭐가 됩니까? 이게 RP가 되죠. 현재 우체국에서도 뭐 한다? 펀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제 보세요.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겠습니다. 펀드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자산 운용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선도 계약은 표준 계약서로 장래 일정 시점을 인수 인도로 정하여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어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한 약속이다. 펀드는 자산 운영회사, 펀드 판매회사, 자산 보관회사, 일반 사무 수탁회사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옵션 계약은 어느 한쪽의 일정 시점이나 가격에 특정 기초 자산을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는 계약이다. 바로 2번이죠. 이거는 선도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 돼야 됩니까? 선물 계약이 되죠. 선물. 그럼 일단 먼저 펀드죠. 펀드는 이제 투자 전문가가 많은 투자자로부터 소액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큰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투자 뭐다? 이게 그 펀드인데 그 집합 투자라 볼 수 있겠죠, 이게. 근데 이게 바로 이 펀드는요, 여기처럼 보세요. 이게 4개 회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펀드 매니저가 지 맘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이걸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받은 돈을 자산을 보관해가지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물을 보는 회사가 따로 있다. 이렇게 4개의 회사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연결된 것이 바로 뭐다? 펀드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선도 계약과 선물 계약의 차이점입니다. 표준 계약서로 바로 일정한 시점에서 인도인사나 절도록 약속하는 것이 이게 뭐고? 선물 계약이고, 그 다음에 표준 계약서가 아닌 각자 개인적으로 하면 이게 무슨 계약이 됩니까? 선도 계약이 되는 겁니다. 선도 계약. 그래서 선물과 뭐는 다르다? 선도가 다르다 하는 거. 옵션은 뭐, 여러분 한쪽에서는 권리만, 한쪽에서는 무조건 이게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반대쪽에 팔 수 있는 의무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쪽에서는 권리, 한쪽에서는 의무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계약을 가지고 무슨 계약? 옵션 계약. 파는 계약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사는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파는 계약 행사를 하든 그 다음에 사는 행사를 하든 간에 그런 권리만 부여되는 계약이 바로 무슨 계약이다? 옵션 계약이 되겠죠. 뭐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여러 번 읽어보지 않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본서를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 금융 파트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힘드시겠지만은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